WHO에서 그 코로나19 왁신 후보로 76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달에 했는데 아직 그 중에서 몇 개나 성공적인 왁신이 실제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은 당국에 신고를 해라. 미리 와서 저걸 받아라 그러는데 정작 그 코로나 증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세를 제가 어디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로스 오브 스멜, 말하자면 그 냄새를 못 맡는 게 제일 큰 증세입니다.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되면은 냄새 못 맡는 거. 두 번째는 헤비니스, 말하자면 몸이 찌뿌두두하고 무겁고 움직이기가 싫고 뭐 그런 증세, 그게 이제 두 번째 증세입니다. 세 번째는 몰레즈, 으시시하고 몸살기 으시시하고 좀 불안하고 뭐 기분이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타이트 체스트라고 그러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 가슴이 답답한 증세. 또 레이싱 하트, 심장이 이렇게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고, 말하자면 냄새를 못 맡고 몸이 찌뿌두두하고 힘이 들고 으시시하고 열은 안 납니다. 열은 안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레이싱 하트,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그러면은 코로나 증세의 그 대표적인 5가지 증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5가지 증세가 골고루 다 나타나는 수도 있고 그 중에 2-3가지만 나타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2가지 정도 이 중에서 뭐 냄새 못 맡는다거나 뭐 힘이 들다거나 으시시하다거나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평소와 달리 또 심장이 뛰거나 해서 2가지 내지 3가지 증세가 있으시면은 열이 안 나더라도 일단 코로나가 왔을 수도 있겠다 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굳이 뭐 해외에 이제 여행을 가실 분들은 요새 중국을 그동안에 많이 중국을 갔습니다만 저는 중국보다는 타이완을 가실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깨끗하고 중국 본토하고는 뭐 아주 180도 다른 정말 옛날 중국의 모습을 조그만 섬이지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국 가셔서 괜히 그 엉뚱한 대놈들한테 당하시지 마시고 타이완을 가십시오.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지 큰아버님이 6.25 와중에 서울로 이제 인민군을 맞으러 간다고 가셔서 형제가 이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피난 100일 제가 인민군과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재미있게 좀 꾸며봤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수원에서 출발하여 사흘을 걸어 도착한 예산의 종조부 댁에는 이미 그 집에만 20여 명이 북적이고 있었고 피난 온 친척들이 온통 주위에 방을 얻어 기거하며 종조부 댁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보다 연세가 불과 몇 살 우인 내 종조부는 대농까지는 아니지만 농사도 넉넉하게 짓고 있었고 오랫동안 금융조합과 수리조합도 다녀서 이제도 밝았을 뿐 아니라 예산에서 몇 손에 꼽히는 유지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 종조부는 장조카, 그러니까 당신의 6형제 중 제일 맏형에게서 난 아들, 즉 내 당신의 조카인 내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생각했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첫 부인에게서 내 할아버지를 필두로 아들을 넷, 그리고 둘째 부인을 들여 또 아들을 둘 더 낳았다. 그러니까 예산의 내 종조는 둘째 부인에게서 난 2 아들 중 막내로 내 아버지에게는 엄밀하게 따지면 막내 서삼촌인 셈이다. 아버지는 비록 당신 할아버지가 씨앗을 들여 낳은 삼촌이기는 하지만 작은 할머니가 새색시 처녀몸으로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왔기에 친삼촌과 다름없이 생각하고 대했다. 피난 때도 정정하게 생전에 계셨던 내 작은 증조 할머니는 종손자인 내 아버지를 그래서
친손자보다도 더 국진하게 생각했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기에 우리는 생판 아무 준비도 없이 또 사전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처지였기는 하나 며칠을 그 댁에서 눈치 안 보고 지낼 수 있었다. 수중에 돈 될 만한 폐물이 많지 않았던 어머니는 얼마간 시삼촌댁 식량을 축냈다. 달리 도리가 없었다. 내 작은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친자식이나 친손자 못지않게 우리 가족을 챙겼기에 우리는 보리밥이 남아 굶지 않고 첫 피난 넉 달을 견뎠다. 우리는 그 집에서 며칠을 보내고 약 5분 거리에 있는 동네 입구 청자네 집에 방 2개를 새 얻어 나갔다. 그 집 딸이 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자네 그러죠. 나와 동갑내기인 청자는 그 집 외동딸이었는데 걔 아버지는 아마 더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나만 보면 피하던 청자는 도회지에서 살다 온 내가 보기에 전형적인 시골 계집애였다. 코도 흘렸고 머리도 푸시시했다. 청자네 집 마당에는 몇백 년은 됐음직한 우람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그 밑에 앉아서 오른쪽 발등에 유리에 찔린 4cm 정도 길이에 제법 깊게 찢어진 상처에 고운 황토색 헛가루를 솔솔 부어 넣었다. 제가 이제 발등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황토색을 이렇게 고운 황토색을 거기다 못 모르고 이제 부어 넣었죠. 흐르는 피를 멈추자고 한 노릇이었다. 피난 보따리에 탈지면도 아까진기나 빨간 약으로 부르던 머큐롬, 그때는 머큐롬을 아까진기, 빨간 약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라는 약조차 있을 리 없었다. 반창고도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한 짓이었다. 딱지가 안 지면 뜯어내고 또 헛가루를 붓고 하기를 몇 번 되풀이한 끝에 상처는 찢어진 모양 그대로 아물었다. 이 상처가 50 가깝도록 제가 50살 되도록 눈에 띄게 남아있어서 내 피난 생활을 가끔 일깨워 주었는데 나중에 배운 파상풍이라는 겁나게 유식한 말 그리고 청자와 함께 6.25라는 기억 속 삼박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큰 누나 그리고 인민군에 끌려갈 나이인 15살 큰형은 내 당숙 셋과 함께 곧바로 종조부댁 뒷산의 대나무가 무성한 숲 어딘가에 몸을 숨겼다. 수리적 공무원, 도청 공무원, 학교 선생으로 있던 당숙들은 자네들에게는 모두 딱 부러지는 반동 인텔이었다. 나는 이분들 모습을 석 달 후 서울이 수복됐다는 소문이 돌고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다. 그런 위중한 상황일 때는 나 같은 천둥벌거숭이 꼬마들은 자칫 시한폭탄이 되기 쉽다. 숨었는지조차 모르는 게 상책이었다. 하지만 종조부는 좌익들로 급조된 인민위원회에 끌려가 문초도 당하고 인민재판도 받았다. 다행히 악질, 지주소리는 면에서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주는 지주니까 매는 흠씬 맞았다. 종조부는 보름을 자리보전을 했다. 끌려온 사람 중 몇은 올소 소리에 즉결 처분을 받고 현장에서 맞아 죽었다. 학교 갈 일도 없던 낙교형과 윤교형 그리고 나는 논에서 메뚜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아서 구워 먹었다. 누런 개구리는 송장 개구리라고 해서 빼고 청개구리만 잡았는데 작은 누나는 요령있게 뒷다리만 떼어내서 화로에 잘도 구워냈다. 이 개구리가 몇 달간 우리가 먹었던 유일한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였다. 개구리 몸통은 청자네가 기르던 닭에게 던졌다. 3살 충견은 여전히 어머니 치마를 붙들고 뺑뺑 돌았다. 어머니는 인근에 피난 내려와 살던 경찰 출신 사촌 시동생에게서 의사 사모님도 쌀을 꿀 때가 있으시네 하는 빈정거림을 받기도 했는데 두고두고 이를 속상해했다. 내 당숙인 그분은 전쟁 발발 직전까지 현역 경찰이었던 터라 쌀과 보리를 배급받았다. 대한민국은 그때도 참 좋은 나라였다. 예산 종조부는 우리 할아버지 6 형제 가운데 배가 다른 마지막 둘 중 막내다. 조카인 내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그리 없었는데도 아버지는 그분을 깍듯이 삼촌으로 대접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그분을 뵐 적마다 절을 시켰다. 아버지에게는 할머니이긴 하지만 굳이 따지고 들자면 친할머니 생존 시의 첫 신분이었던 그분의 어머니 70 중반의 나이에도 정정하게 살아계셨기에 대문에서 물레를 돌리며 누에실을 뽑는 게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번데기를 숨겼다가 나를 불러서 한 종지씩 주었다. 당신의 증손주들이 있는데도
그 형들을 제치고 까불어대는 내가 번데기를 차지했다. 물레라는 게 이제 누에를 이렇게 돌려서 거기서 실을 뽑는 겁니다. 피난 중에도 나는 어디 나다니기를 좋아했다. 사람 안 가리고 꽁무니를 붙잡았다. 읍내에서 공주 방향으로 30리, 그러니까 10km 넘게 떨어진 시리미 꼴 친척집에 가서도 며칠을 잤다. 동네에서 대감댁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아버지의 5대조 할아버지가 판서벼슬을 지낸 후 낙향해서 자리 잡은 곳인데 옛날 아버지 유학비도 이 댁에서 냈다. 그 집은 한참 전쟁 중인데도 쌀밥을 먹었다. 그 댁의 당숙들은 낮에는 뒷산에 숨었다가 밤면 집에 들어와 잤다. 어느 날 새벽 일찌감치 일어난 나는 당숙들이 자고 있을 사랑채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머리를 빡빡 미인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채로 방을 빼곡히 메우고 자고 있었다. 북으로 후퇴 중인 인민군들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80일이 지난 9월 15일에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28일에는 드디어 서울을 탈환했다. 낙동강 남쪽에서 공산군의 도광을 저지하던 국군도 반격으로 전환하여 북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미군의 폭격으로 보급도 끊기고 퇴로도 막힌 인민군은 전열이 무너지며 오합지졸이 되었다. 새벽에 들이닥친 이 군인들도 허겁지겁 북으로 후퇴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낮 하루를 머물고 해가 진 연후에 떠났다. 떠나기 전에는 마당에서 감자와 고구마를 삶아 배낭에 가득 챙겼다. 40명 일개 소대는 되었을 그들은 갖고 있던 공용 화기는 뒷산에 묻고 개인 화기만 들었다. 숨긴 무기는 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 쓸 거라고 했다. 이 인민군이 낮에 나 같은 꼬마 5-6명을 모아놓고 장백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국 밀림에 어쩌고 하는 인민군가를 가르쳤다. 이때 배운 노래를 나는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도 흥얼댔는데 우리 국군의 군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자리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라는 노래와 섞어서 불렀다. 전쟁이 난 그해 1950년 9월 28일에는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되찾았다. 9.28 수복이었다. 우리도 이에 맞추어 수원으로 돌아왔다. 시꺼먼 연기를 내뿜는 기차 화물칸을 얻어 탔다. 수원집에 와보니 외관은 헐었지만 다른 곳은 멀쩡했다. 거리는 삭막했다. 우리는 미군이 긴급 구호품으로 나누어지는 밀가루로 수제비도 해먹고 옥수수 알갱이도 가루를 내서 빵을 쪄먹었다. 기름을 빼지 않았지만 우유도 배급받았다.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도 신통하게도 이런 도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미군은 2차 대전 중에도 민간인 구호를 작전의 하나로 운영해 왔다는 점을 나는 늦게 알았다. 갓난아기도 버리는 참혹한 피난길. 그렇게 6.25에 피난이 갔다가 이제 10월에 왔다가 또 석 달 있다가 지가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는 반에 또 피난을 또 갔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수도 평양을 넘어 압록강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압록강 건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공군 38만이 불시에 아군을 덮쳤다. 중공군이 숨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국경에 바싹 다가간 국군과 유엔군은 그들의 인해 전술에 밀려 처절한 전투를 하며 후퇴를 거듭했다. 해가 바뀐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을 내주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했다. 이것이 일사후퇴이다. 영화 국제시장으로 널리 소개된 흥남 철수작전도 이때 일어난 일이다. 지난 여름에 놀랐던 아버지는 이번에는 너무 빨리 보따리를 쌌다. 안 싸도 될 보따리였다.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은 한 달을 머물렀다. 그리고 서서히 북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공습은 만주에서 시작되는 중공군의 긴 보급로를 차단했다. 중공군은 한강을 건너 남진을 계속할 여력도 없었고 여차하면 미군이 만주의 원점을 원자탄으로 타격할 우려도 있었다. 우리 가족은 50km쯤 되는 평택까지는 어찌어찌 기차를 얻어 탔다. 말이 기차지 객실 유리창은 모두 깨져서 찬바람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화물칸도 모자라 객차 지붕을 빈틈없이 덮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기관차 화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탄 연기에 깜둥이가 되었다. 지붕에 있던 사람들은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떨어져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우리는 평택역에서 내렸다. 추운 한겨울 밤이었다. 나는
플랫폼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김을 씩씩 내뿜는 거대한 기관차를 구경하느라 얼이 빠져 있었다. 그러다 그만 철로 옆에 저수조에 한 발을 내디뎠다. 풍당하기 직전 작은 누나가 나를 잡아챘다. 아니었으면 찬물 속에 빠져 건져냈더라도 고드름 아니면 동태가 되었을 터이다. 그보다는 깊은 물 속에 쏙 들어가 가라앉아 저승 구경을 했기가 10중8구였다. 오밤중에 사람들은 돗대기 시장처럼 바글바글하고 불빛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 같은 꼬마 하나 잃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원래는 높은 탑 위에 있어야 할 물탱크지만 폭격의 탑이 무너져 평지에 임시 저수조를 만들어 기차에 물을 대주었다. 여름 피난 때 놀랬던 우리 부모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온양온천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대놈이 뒤를 쫓아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바빴다. 평택에서 온양을 가려면 둔포를 거친다. 서해가 만조가 되면 이곳 둔포천은 바닷물로 넘실댔다. 우리가 바쁘게 둔포 나루를 향해 가고 있는데 피난민 한 무리가 마주오고 있었다. 자기네들은 다리가 끊어지고 나룻배도 없어서 되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무슨 궁리가 있었는지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꽤 오래 걸었는데 어두운 하늘 저 먼 곳이 환하게 빛이 났다. 우리가 다다른 둔포천에는 뜻밖에도 높다란 장갑차 2대가 다리 이쪽 저쪽에서 불을 비추어 주고 있었다. 폭이 20-30m는 돼 보이는 둔포천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다. 베레모를 쓴 서양 군인들은 장갑차 위에서 물도 끓이는지 주전자 같은 그릇에서 김도 모락모락 났다. 그 군인들은 나를 불러 초콜릿도 주었다. 지나는 꼬마들을 불러 가끔 던져주는 것 같았다. 흡사 소풍 나온 젊은이들 같이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아버지는 이 군인들이 영국군이라고 했다. 나는 이때 난생 처음으로 초콜릿이라는 걸 구경했다. 그때 나는 바구니에 담겨서 동동 떠내려오는 갓난아기를 군인들이 뛰어내려가 긴 장대로 건져내는 광경도 보았다. 그 군인들은 아기를 데리고 차로 올라갔다. 아기를 버린 엄마는 분명 어딘가 숨어서 아기가 무사한지를 지켜보았겠지만 전쟁은 이런 상상 못할 일도 만들어낸다. 경기도 의정부 덕정리에서 파주방면으로 차로 30분을 가면 이곳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던 영국군의 참전 기념비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온양을 코앞에 두고 우리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버지와 큰형이 깨끗한 짚을 잔뜩 날라다 바람을 막아 흡사 제비 둥지 같은 집을 지었다. 어머니는 이고 온 솥에다 잔뜩 밥을 지었다. 나는 말 그대로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잤다. 갖고 온 솜 이불과 요 덕분에 추울 새가 없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온양인의 당고모 집에 도착해서 꿀맛 나는 아침 식사를 했다. 당일 늦게 예산에 도착한 우리는 이번에도 별수 없이 또 종조부댁 신세를 졌다. 그리고 며칠 후 읍내에서 북으로 심리는 좋게 떨어진 막다른 산골 만석골에 방을 새 얻었다. 가족을 예산에 남겨두고 아버지는 큰 누나와 함께 되돌아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고 영등포의 미군 야전병원에 자리를 얻었다. 누나도 간호사로 취직을 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한 말 그대로 누나는 아버지가 수원에서 도립병원에 근무할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배웠나 보다. 누나는 또 임기응변과 눈썰미도 엄청났다. 일본의 중앙에서 영국 여자 선생으로부터 영어를 익혔고 세브란스 의전 재학 중에는 군의 교환소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영어를 접했던 아버지 영어 바람은 아주 좋았다. 후에 아버지가 수원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 군용 집을 탄 미군 병사 셋이 우리 병원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 들은 아버지의 영어는 일품이었다. 실상 아버지 책상 한 귀퉁이에는 몇 권의 책과 영어 사전이 병원을 접는 날까지 늘 함께 있었다. 나도 그런 습관을 아직 갖고 있다. 다행히도 만석골에서는 밀가루, 붉은 강낭콩, 월남미, 보리쌀 등이 배급으로 나왔다. 보리쌀을 빼고는 모두 해외에서 오는 원조 물자였다. 하지만 7 식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머니는 쌀결을 빻아서 채로 친 고운 가루에
밀가루와 콩을 버무려 놓고 넙대대한 떡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걸 개떡이라고 불렀다. 봄에는 들에서 뜯은 쑥도 넣었다. 쑥개떡이다. 하지만 고와봤자 쌀겨는 쌀겨일 뿐이다. 개떡은 입천장을 찔렀다. 그나마도 어머니는 속이 안 좋다며 끼니를 건너뛰었다. 어머니는 대회리 종조댁과 시리미의 대감댁, 그리고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 옛 친정 문종에게서도 양식을 얻어왔다. 모두가 굶주리는 와중에도 학교가 문을 열었고 어머니는 둘째 형을 6학년에, 윤교 형을 3학년에, 그리고 나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큰형은 예산농고에 입학시험을 보였다. 입학생 중에서 1등을 한 큰형은 앞으로 나가 교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내 종조부도 종손자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입학식에 참석해서 잔뜩 폼을 잡았고 덩달아 어머니도 신이 났다. 쌀 얻는 처지에 체면도 섰다. 끼니가 온데간데 없는 피난 와중에 학교 가방끈이 아예 없는 어머니가 어떻게 4식이나 학교를 보낼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모를 일이다. 그래도 나보다 7살이 우위인 내 작은 누나는 중학교 2학년이 돼야 했지만 학교를 걸렀다. 나는 지금도 이것이 마음 아프다. 나는 여름에 러닝셔츠 하나에 누런 광목으로 된 고무줄 넣은 팬티 하나만 걸치고 등교를 했다. 그때는 이제 광목이 이렇게 누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지어머니가 이웃에 가서 자봉틀을 빌려서 이제 팬티를 이제 지었고 거기 이제 검은 고무줄을 넣어서 그거 하나만 달랑 입고 이제 학교를 갔죠. 우리는 런닝셔츠는 런닝구로 팬티는 사리마다라고 불렀는데 사리마다는 어머니가 광목을 사서 남의 집 재봉틀을 빌려 직접 지었다. 윤교영과 나는 양말도 없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십리길을 걸어 다녔다. 고무신에 쓸린 발 뒤꿈치는 피딱지가 엉겨붙어 성할 날이 없었다. 그때도 낙교형은 좀 우일합시고 혼자 놀았다.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다니는 꼴들이 모두 비슷비슷해서 우리는 창피한 줄을 몰랐다. 나는 보자기에 책과 공책, 필통을 차곡차곡 쌓아서 휘휘 젓고 다니며 이웃 학교인 금호 초등학교를 놀리는 금호 거짓대들아 깡통을 옆에 차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다급했던 어머니는 초여름이 되자 시장에 나가 깨소금 장수도 했다. 고운 소금을 더 곱게 빻고 고춧가루와 깨를 섞어서 반찬으로 종이봉투에 담아 팔았는데 나는 학교 끝나고 시장에 들러 장사를 끝낸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왔다. 작은 누나는 집에서 막내 충교를 돌봤다. 어머니의 깨소금 장사는 몇 번 만에 없던 일이 되었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깨와 고춧가루가 약간 들어간 소금을 반찬이랍시고 돈 내고 사 먹었을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거기에 마진을 붙이면 얼마나 붙였을까. 이건 다 세월이 흐른 지금 하는 한가한 생각이고 당시의 어머니는 의사고 양반이고 간에 체면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팔다 남은 이 깨소금 반찬을 우리는 집에서 한참을 두고두고 먹었다. 보리밥이건 쌀밥이건 이 깨소금 반찬은 뜨거울 때 밥에 넣어서 비벼야만 그나마 겨우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소금은 물속에서처럼 녹는 것이 아니었다. 이빨 사이에서 떼걱떼걱했다. 만석골에서는 막내 충교가 비타민 부족으로 야맹증에 걸렸는데 뭘 몰랐던 우리는 녀석이 해가 지면 응석을 부린다고 했다. 하지만 앞에 놓인 물건도 제대로 못 잡는 것을 보고 모두 아차했다. 막내는 즉시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가서 아버지와 며칠을 지내고 비타민도 얻어서 내려왔다. 이런 일로 내 동생 충교는 어려서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지만 전쟁으로 학업에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내 작은 누나다. 중학을 입학해놓고 몇 달 다니지도 못한 채 6.25를 만난 누나는 위로 오빠에 치이고 밑으로 동생 넷에 치받치면서 내내 정규과정을 밟지 못했다. 서울 수복에 돼서 수원으로 돌아온 후에는 야간학교를 나가기도 여러 번 했지만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 누나는 그래도 서운한 내색을 하나도 비치지 않았다. 만석골에서는 앞산에서 청솔가지를 꺾거나 땔감으로 썼다. 가랑잎은 화력이 약했다. 산주인은 소나무를 꺾는다고 생나리를 쳤는데 따로 땔감을 구할 길이 없다는 걸 자기도 잘 아는지라
멀리서 호령만 할 뿐 집으로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다. 그 양반은 나무 장사들이 산을 빨갛게 벗기는 것을 막느라고 그렇게 야단을 해댔다. 이 만석골에서 어머니는 아주 조금씩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여름 피난길에서 심하게 상한 시체를 몇 번 보고부터 담배로 비위를 가라앉히려고 했다. 드디어 서울에서 아버지가 생활비도 보내왔고 찰기 없는 동남아산 쌀과 국산 쌀도 조금씩이나마 배급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배급이라는 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밖에는 안 나온다. 어머니는 보리를 잔뜩 넣고 밥을 했다. 그리고 쌀 있는 쪽으로 큰형과 막내 것을 먼저 푹 펐다. 그리고 나머지를 후를 섞었다. 우리는 입에서 대굴대굴 거리는 통보리밥을 물에 말아 새우젓을 반찬으로 얹어 먹었다. 새우젓은 빈내를 풍기는 유일한 반찬이었다. 부엌 천장에는 삶은 보리를 담은 소쿠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해야 극성스러운 쥐도 피하고 통풍도 시켜서 일찍 쉬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 어려운 만석골 생활을 1년 반을 참 잘 견뎠다. 전선에서는 1954년 7월 휴전이 될 때까지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하나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치열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만에 한국에서 공산주의라는 적을 만난 미국은 이미 3만 7천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드디어 소련이 한국전쟁을 기획하고 승인한 스탈린이 죽자 미국의 휴전을 제의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하자고 소련이 그런 거죠. 미국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자 한국 대통령 이승만은 통일 없는 휴전을 완강하게 반대하며 회담 출석을 거부하고 휴전 협정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승만은 휴전 협정 조인 40일 전인 6월 18일에는 불시에 반공포로 2만 7천 명을 석방하는 등 군사적으로 미국을 압박하였다. 반공포로는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는 하였지만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전쟁 포로를 말한다. 이때 미국은 전시 대통령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의 오랜 망명 생활로 미국 내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이승만의 치밀한 외교력은 결국 휴전의 대가로 강력한 한미 군사 동맹을 끌어냈고 이 동맹으로 한국은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6.25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이 입은 피해는 사망 5만 4천 명, 실종 8천 명, 포로 7천 명, 부상 10만 명이다.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체의 인명피해는 사망 63만 명, 실종 47만 명, 포로 9만 명, 부상 100만 명이다.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때 겪은 주위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겪은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면서